영적 심판은 존재하는가? 엄마와 할머니는 내가 만 3살이 되면 혼자서 밖에 나가는 것을 약속하셨다. 할머니와 엄마는 겨울 무렵에는 주로 안방에서 생활하고 여름 무렵에는 대청에서 생활하였다. 어느이가 안방에서 대청마루에 처음 머무른 때는 출생한 지 5달 만이었다. 그해 1880년 5월 어느이는 대청마루에서 주로 누워 있었다. 그리고 어느이가 두 번째 대청에 나올 때는 두 분의 보호는 더욱 각별하였다. 왜냐하면 대청마루와 뜰 앞과는 어른 무릎 정도의 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안 돼. 대청마루 끝에 가면 안 돼요. 엄마와 할머니는 바느질할 때도 상을 차리고 상을 거둘 때도 그리고 다리미질을 할 때도 또 물레질 할 때에도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다. 대청에서 엄마와 할머니는 2살의 어느이를 보호하려니 어려웠겠지만 그는 재미있게 보냈다. 그리고 그들은 늦가을이 지나자 대청에서 철수하고 안방으로 생활터전을 옮겼다. 어머님, 어느이가 방문을 열어요. 엄마가 말했다. 공주님, 방문을 열면 안 돼요. 거기서 떨어지면 다쳐요. 할머니는 방문을 열려는 어느이를 달려가 껴안고는 말했다. 어느이야, 3살까지는 위험해요. 만 3살이 되는 춘삼월이 오면 대청을 허락할 테니 그때까지는 방 안에서 엄마와 할머니와 함께 있어요. 네, 할머니. 어느이는 말했다. 얘야, 어느이가 대답을 했다. 어느이가 말이 빨라요. 엄마가 말했다. 안방과 윗방의 미닫이 문은 거의 열려 있었다. 비교적 안방과 윗방은 컸다. 정상적으로 치면 4칸이다. 그것을 2개로 만든 것이다. 2살짜리가 4칸이나 되는 방을 해적고 다니면 충분하다. 그래서인지 어느이도 방문을 여는 일은 극히 드물었다. 더구나 엄마 아니면 할머니가 방 안에서 늘 일을 하는 상태이니 굳이 대청마루에 나갈 필요가 없다. 어느이는 엄마 할머니만 있으면 그만이다. 어린 어느이의 삶은 전부 그분들에게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젖 먹여주지, 안아주지, 귀여워해주지, 닦아주고 입혀주지, 때로는 할머니 등에서나 걸음마로 바깥 구경도 하지. 굳이 대청마루에 호기심을 가질 이유가 없었다. 어느이의 호기심은 엄마 할머니에게 집중됐다. 그런데 2살 먹은 어느이가 대청마루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오빠 언경이 때문이었다. 언경이 조반을 먹고 나면 책 속에 막대기를 하나 집어넣고 그것을 옆구리에 끼고 문을 열고 대청마루로 나가기 때문이다. 오빠 어디가? 어느이가 말했다. 어느이의 발음은 할머니와 엄마 외에는 잘 알아듣지 못한다. 언경은 어느이의 말을 무시한다. 어느이가 가만히 있을 리 없다. 아장거리며 오빠에게 다가간다. 오빠. 어느이는 다정하게 불러보지만 언경은 대답 대신 어느이의 이마에 손찌검을 한다. 어느이는 체하지만 언경은 언저리 문을 열었는가 싶더니 확 닫고 나가버린다. 하여간 분명한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 틀을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야. 비록 이것이 인간뿐이겠는가마는 짐승뿐이겠는가마는 만물이 영장이라고 자부하지만 사람이 스스로는 한계를 초월하지 못한다는 거야. 어느이가 엄마와 할머니의 말귀를 알아듣고 어느이와 행동의 훈련을 받았다. 어느이의 어눌한 발음은 쉽게 교정되지 않았다. 행동도 쉽게 정상으로 되지 않았다. 할머니가 안전뱅이 책상에 올려놓고 떨어지자 아야 하며 앙하고 울었다. 어느이는 책상 위에서 얼마가 놀다가 이제 내려가고 싶었다. 잘 내려가지 않으면 다친단 말이야. 어느이는 생각한다. 그런데 팔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는 팔과 발의 중심을 잃었다. 그는 체중을 감당하지 못하고 엎어졌다. 책상이 그랬어. 할머니가 어느이 아픈 곳을 어루만지며 책상을 꾸짖는다. 응, 아야. 할머니, 제가 실수한 거예요. 엄마와 할머니가 체험하고 훈련을 하느라 그 위에 얹어 놓았는데 내가 그 위에서 놀다가 잘 내려올 수 있었는데 제가 실수를 했어요. 제 능력이 없으면 할머니와 엄마의 도움을 요청해야 했는데
지가 실수해서 다친 거예요. 응, 아야는 어느이가 이런 의미로 한 것이었다. 호, 할머니의 입김이 어느이 아픈 곳에 다다른다. 어느이 다친 곳은 할머니의 입김 한 방에 씻은 듯이 나았다. 방 안에는 자질구레한 물건들이 널려 있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위험을 초래한 물건들은 다 치웠다. 떨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치명적으로 손상되는 물건은 없다. 크게 다칠 것도 없고 크게 손해볼 것도 없는 곳에서 어느이는 마냥 즐거운 나날을 보냈다. 드디어 엄마와 할머니가 어느이에게 약속한 춘3월 음력으로 3월 1일이다. 이제 내가 그 약속한 3살이 43살이 그러니까 나는 43살이고 오빠는 사랑하는 오빠는 48살이었다. 8살이었어. 어느이는 방에서 43살이 되기까지 훈련을 받고 43살이 되고 만 3년이 꽉 차고 3월 1일에 접어들자 어느이는 혼자서 방문을 보기 좋게 열어 젖혔다. 어느이가 기세 좋게 안방 양문을 두 손으로 열어 제키고 대청마루에 발을 내디뎠다. 어느이가 빠져나가자 찬바람이 횡하니 몰려든다. 안방에서 물레를 돌리고 길쌈을 삶던 엄마와 할머니가 동시에 찬바람을 맞는다. 그러나 그들은 열어젖힌 양쪽 문을 그대로 두고 어느이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한다. 문턱을 손도 대지 아니하고 두 다리만으로 기세 좋게 건너서 대청마루에 입성한 어느이는 고지를 애써 점령한 군사처럼 신이 났는지 대청마루에서 펄쩍펄쩍 뛰었다. 어느이가 발바닥을 힘껏 내디딜 때마다 마루는 쿵쾅거렸다. 어느이에게는 이 일이 적진을 물리치고 개선한 장군처럼이나 당당하고 기쁜 일이었다. 어느이가 번쩍 치겨든 오른발을 정상적으로 내디디면 뜰팡으로 곤두박질 칠 지경에까지 과감하게 걸어갔다. 엄마와 할머니는 활짝 열린 문으로 이 광경을 주시하고 있을 뿐 소리를 지르거나 달려가지 않았고 바라보면서 물레를 돌리고 있었다. 물레는 할머니가 고치를 잡고 엄마가 물레를 돌리는 2인 1주로 이루어졌다. 물론 혼자서 할 수도 있지만 둘이 하면 더욱 능률이 난다. 어느의 번쩍 들려진 발이 바로 바닥이라 생각하고 내딛는 순간에는 몸이 거꾸로 떨어져 얼굴이나 머리가 뜰팡에 부딪혀 중상을 입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뜰 층계 밑으로 굴러 떨어진다면 치명상까지도 입을 위기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머니와 엄마는 물레에서 손을 떼지 않고 일을 하고 있었다. 이는 몇 년 동안 걸음마와 방 안에서의 훈련한 것을 믿은 것이었다. 어느이는 높이 쳐들은 발을 군인들이 제식 훈련을 할 때 마지막 발을 높이 들어 제자리 섰 할 때처럼 높이 들은 오른쪽 발을 왼발에 척 하고 붙였다. 짝짝짝 짝짝짝 할머니와 엄마의 박수 소리가 들렸다. 어느이는 이어 훈련병이 되돌아설 때처럼 힘차게 돌면서 자연히 박수 소리가 나는 방향을 주시하였다. 참 잘했어요. 엄마가 말했다. 나는 어느이가 해낼 줄 알았지. 할머니가 말했다. 어느이는 계속 제식 훈련을 하였다. 명령하는 사람 없고 조교 없는 제식 훈련이었다. 그것은 방에서 나름대로 연습을 한 거였어. 그것은 엄마 할머니에게 이제는 대청마루에서 노는 것에 안심하라는 표시였지. 그것이 이심점심 통한 거였어. 할머니 어느이가 말했다. 이심전심이요? 명수가 말했다. 응, 이심전심. 그러니까 엄마나 할머니가 내가 위험한 상황을 열어젖힌 창문, 열어젖힌 양문으로 보고 있으면서 달려오지 않은 것이지. 할머니가 말했다. 암묵적 승락, 암묵적 허락, 암묵적 승리의 이심점심이었네요. 창수가 말했다. 그렇고 말고 이것으로 내가 영적으로 아는 것을 내 영과 정신과 육이 이심전심이 이루어진 거야. 할머니가 말했다. 영적인 영과 혼과 육이 대청마루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고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영과 영의 합치 말입니까? 명수가 말했다. 그렇단다. 사람의 육적 한계와 영적 한계 사이에서
대청마루에서 놓을 수 있는 한계가 이루어진 셈이지. 할머니가 말했다. 그러니까 만 3년 동안 응애응애 울고 대소변을 못 가리고 밥상을 엎고 안진뱅이 책상에서 몸이 말을 안 들어서 떨어지고 무엇을 잡는다는 게 밀쳐 넘어뜨리고 잡는다는 게 벽지를 찍고 문턱을 넘는다는 게 걸려 넘어지고 할머니에게 마음을 전하려고 말을 하면 더덜거리고 문을 민다는 게 문창호지에 흠집을 내고 하던 그 한계를 딛고 이젠 대청마루를 쿵쾅거리며 마음대로 내디디고 마루 끝을 분별하여 발이 말을 들어 떨어지지 않는 그것까지의 한계를 넘어섰네요. 창수가 말했다. 그렇단다. 사람이 아무리 영적으로 안다고 해도 사람으로서의 한계, 즉 환경은 스스로 뛰어넘지 못하는 거지. 할머니가 말했다. 이 일은 언경이 서당에 출석 직후부터 일어난 일이다. 날씨는 청명하나 냉랭한 날씨다. 어느 이는 자연스럽게 서당의 용마루에 눈길을 둔다. 이름 모를 새 두 마리가 용마루 위를 날아간다. 푸른 하늘에는 하얀 구름 두 점이 황량한 가운데 떠있다. 어느의 시선은 용마루에서 푸른 하늘로 구름으로 새들로 처마 아래로 앞마당으로 시차를 두고 옮겨진다. 그때 서당에서는 학동들이 글 읽는 소리가 들려왔지. 나는 의미 없는 말은 없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그 소리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어. 어떤 단어든지 어떤 말이든지 비록 한자어라든지 조선어라든지 의미 없는 언어는 없다. 물론 짐승의 울부짖음도 다 의미가 있다. 어느 이는 서당의 글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서당 문 뒤에 햇볕이 든 곳에 눈이 머물렀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는 듯하다. 그것도 잠시. 어느 이는 언저리 음지의 담 밑에 시선이 머물렀다. 그러자 거기는 북풍 한 설이 여전히 쌩쌩하게 기세를 떨쳤다. 이렇게 한자리에서도 하늘을 보고 태양을 보고 구름을 보고 서당의 용마루며 학동들이 글 읽는 소리며 양지며 음지며 또 더욱 가관인 것은 집이 막혀 보이지 않는 남새밭에 도단한 푸른 싹들이다. 작년 이맘때 할머니 등에서 또는 할머니를 따라 텃밭의 양지에서 푸른 싹이 돋아나는 것을 목격한 것이 상상되는 거였어. 이렇게 춘삼월은 많은 잉태된 것을 솟아나게 한다. 춘삼월의 기운은 잠재된 만물을 소생하게 한다. 춘삼월은 언제나 그 기운이 묻어나온다. 1년이라도 건너뛰는 법이 없다. 이는 어느이가 재판장에게 들은 이야기를 추억한 대목이기도 하다. 만사는 때가 있고 기한이 있느니라. 어느이가 재판정을 추억하니 순간 재판장의 위엄이 떠오른다. 재판정은 넓고 크고 높음이 끝이 없이 까마득하다. 재판장의 판결은 넓고 크고 높음이 끝없이 까마득한 곳에까지 위엄이 미친다. 그 판결의 효과는 빛이 들어오면 다른 사물은 역광에 흐릿해지는 것처럼 그의 판결은 그 장엄한 빛이었다. 그의 판결은 그의 전지전능하고 무수부재한 재판장이 이 세상을 창조 주관 섭리에 칠이 인도하심의 위력이었다. 이것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알 수 있는 것이었다. 어느 이는 그 이야기들이 삶 속에서 나타났다. 쓴 나물에 약간의 감칠맛이 입맛을 돋우면 모든 입맛이 살아난다. 그는 이 봄날의 삶에 대한 열망이, 학문에 대한 열망이 쓴 나물에 약간의 감칠맛이 입맛을 돋우는 것처럼 솟아나온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의 삶에서 학문이 돋아나올 봄날은 아닐 테지만 웬일인지 그는 인생의 봄을 맞은 사람 같다. 어느 이는 서당에서 알게 모르게 들려오는 글 읽는 소리에 깊은 관심을 보였던 것이 이 봄날에 솟아나온다. 그날은 3살을 먹고 대청마루를 처음으로 허락한 날이다. 한자리에서 삶을 말익할 수만은 없다. 그는 대청마루를 쏘다니기 시작한다. 어느 이는 대청마루의 턱까지 여러 번에 걸쳐 이루었다. 보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것은 처음 한 번으로 족한 것은 아니었다. 언제나 어느 이가 끝에 이르면 할머니나 엄마는 관심이 그 끝에 있었다.
그러나 어느 이는 대청마루를 자유자재로 걷고 인간의 온전한 자유의지를 만끽한다. 이렇게 되기까지 엄마와 할머니의 물신양면의 노고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어머님, 엄마가 할머니를 염려스럽게 바라보며 부른다. 엄마는 저러다가 혹 실수라도 하지 않을까 해서였다. 어느이가 속이 깊다. 할머니가 말했다. 엄마는 할머니의 이 말에 더 이상 언급이 없었다. 그리고 그들은 연실 물레를 돌리고 실을 풀고 하였다. 지부 위치는 시냇물의 S자형의 끝부분 직선쯤이다. 냇가둑을 따라 신장로가 있었고 그 도로에 집터와 바깥마당이 붙어있다. 텃밭은 C자형의 큰 산의 배경과 거기서 뻗어나온 그 산줄기에 붙어있다. 누가 보아도 풍수지리적으로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배산 임세다가 전망이 확 트였다. 지리적으로 니모자의 집의 대문은 북서향이고 서당의 예벽의 문과 창은 동남서향이다. 그런 연으로 서당 안쪽의 벽에 나 있는 문과 창은 동남서 방향이다. 화장실 두 칸과 나란히 있는 예안간 두 개와 건너방이 남서향이고 텃밭은 거기에 붙어있다. 안채는 역시 동남서향이다. 안채와 대문에 붙어있는 방 두 개는 북서향이다. 어느 이는 원형의 건물을 상상한다. 원형집의 장점은 골고루 태양볕이 드는 것과 사방의 경관을 원만히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니라. 것이리라. 이 원형집의 경관과 광선의 조화를 이루어낸 집이 대문이 남동북의 위치이고 그 각을 각 정방위에 두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였다. 원형 건축물이 햇볕을 고루고루 때를 따라 보는 특징이 있다면 정사각형 집에서도 동일한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사각집의 장점은 원형집의 장점을 포함하고 한 가지 더 플러스가 되는 것이 있다면 집 안팎이 골고루 햇볕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더군다나 정사각형의 모서리가 정확하게 동서남북을 향하고 있으므로 하루에 사면이 집 안팎으로 태양빛을 받는다. 어느의 집은 건물 안의 마당이 넓어 안팎이 때를 따라 골고루 태양을 볼 수 있다. 청기와의 지붕의 마루는 동쪽에서 남쪽으로 일직선으로 대각선을 이루었다. 대청마루에서 바라보니 하늘과 산과 서당의 지붕과 서당의 벽과 문과 창문이 한눈에 보인다. 하늘은 파랗고 높고 넓게 퍼져 있다. 하늘과 경계를 이루는 검은 산은 때가 3월인 것을 고려하면 오전 9시 30분 정도인 것을 알 수 있다. 서당이라고도 하고 서원이라고도 하고 향교라고도 하고 참판집이라고도 하는 청기와 지붕의 용마루 위에 태양이 광채를 내며 떠올랐다. 태양이 지붕 마루에 떠오르자 광채가 천지를 비추고 그 입자들이 어느이가 영적 심판장인 재판정에 오를 때가 연상되었다. 그때도 빛의 광채가 산만하게 천지를 비출 때였다. 그것은 열린 문에 빛이 쏟아지듯 어느이도 그렇게 그것을 쏟아져 들어갔다. 그 수억만 리 무량의 거리를 열린 문으로 산만한 빛이 쏟아져 들어가듯 흡수되어 그 재판정에서 재판장과 면담을 한 것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 빛의 산만함 속에서 다른 사물들은 역광에 뿌옇게 되어 식별할 수가 없다. 세상은 온통 뿌옇게 되어 식별할 수 없었다. 어느가 재판장에 이를 때에도 그랬다. 할머니 등에서 할머니께서 우리 집은 온통 용마르며 모든 기와가 청기와이므로 사람들이 이 집을 청기와집이라고 부른단다. 이렇게 할머니가 일러준 것과 어느이가 여태껏 본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지붕의 용마루가 청색인지 기와가 청색인지 서당의 벽 색깔이 하얀 해칠을 한 것인지 칸을 구분할 수 있는 나무 기둥이라든지 벽의 창문이라든지 문이라든지 도통 상상할 수 없을 것만 같다. 또한 지붕 너머의 가까운 산줄기와 그 줄기 끝의 능선이라든가 그 공간의 경계에 맞닿은 푸른 하늘, 맑은 하늘도 도통 구분할 수 없다. 어느 이는 20m의 길이와 넓이 2m, 6m의 대청마루를 쿵쿵거리며 왔다 갔다 하며
때로는 마을 끝의 나무 판자들이 라인을 따라 돌기도 하며 태양의 동태를 확인이라도 해야 한다는 듯이 문득문득 산만한 빛이 떠오른 청주와 용마루를 바라보았다. 그러는 동안 태양은 언저리 용마루에서 중천을 향해 솟아올랐다. 그러므로 태양이 정면을 비껴갔으므로 시야의 모든 사물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흰 벽에 방의 칸을 구분할 수 있는 나무 기둥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기둥의 나무는 황갈색의 리스칠이 되어 있다. 황갈색의 기둥은 나무의 결이 완전히 드러나 있다. 하얀 해칠을 한 벽 속은 무엇이 들어있을까? 하얀 해칠은 그 속의 흑색을 밝혀주지 않았다. 그것은 해칠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햇가루를 반죽해서 발랐기 때문에 내용물을 깊숙이 감출 수 있었다. 기둥이 7개다.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문은 4칸에 4개의 양문으로 되어 있다. 하나는 부엌문인데 그것은 나무 판자의 양문이다. 그 나무 판자의 양문은 열려 있고 그 안에는 커다란 가마솥이 걸려 있다. 가마솥 옆으로 방으로 들어가는 홀문이 있다. 그 위에 처마가 있고 쭉 따라 청규와 지붕이 용마루까지 이르렀다. 용마루 너머엔 우선 산줄기의 나무들이 선명하게 보인다. 맑은 하늘은 봄하늘의 특징인 양 구름 한 점 보이지 않는다. 푸른 하늘이 밝게 드러난다. 푸른 하늘은 멀리까지 보인다. 푸른 하늘과 산의 경계가 우주 공간처럼 넓다. 마른 나뭇가지에서는 움이 트였는지 묵직하게 보인다. 나뭇가지가 푸르죽죽하다. 자세히 보니 움이 이미 트고 있는 것도 있다. 솔잎은 푸름을 더해줘서 짙불렀다. 그래도 아직 대부분 나뭇가지의 앙상함은 여전하다. 아직도 떨어지지 않은 잎새도 간혹 있다. 그 잎새들은 마를 대로 말랐고 도로록 말릴 대로 말렸는데도 용케도 가지에 붙어 있다. 탄생과 죽음, 죽음과 탄생이 한 곳에 있다. 그 너머에 먼 산은 하늘과 맞닿아 있다. 그 능선은 우주와 지구의 경계선을 긋듯 까마득하니 더 이상의 시야는 열려있지 않았다. 서당에서는 글 읽는 소리가 끊임없이 난다. 그 소리는 어느이가 기가 열릴 때부터 즉 태어날 때부터 들었던 바 글 읽는 소리가 익숙하다. 43살인 어느이가 그 글을 따라한다. 자의 선자는 천보지 이북하고 우의 불선자는 천보지 환이라.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르황 지부 집주 널부른 거추랑 서당께 3년이면 풍우를 읊는다고 했다. 어느이가 멀리서도 따라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그만큼 기에 익숙하기 때문도 있지만 그에게는 남다른 점도 있다. 사람 누구나 특이한 점이 있을 수 있다. 앞마당 안에 태양빛이 가득하다. 앞마당이 널찍하고 포근하다. 어머니, 어느이가 좋은가 봐요. 엄마가 물레를 돌리며 문 밖을 보며 말했다. 처음으로 누구의 간섭 없이 마음껏 뛰어노니 기쁜 거겠지. 할머니도 시를 풀며 밖을 보며 말했다. 안방문은 언제나처럼 열어놓은 것처럼 열려있다. 아직 찬바람이 방 안의 공기보다는 차가울 텐데도 말이다. 대청마루에서는 어느이가 발자국을 옮길 때마다 쿵쿵 소리가 난다. 마루는 건반이요 어느이는 열정적인 연주자 같다. 한참 후 연주를 마친 듯 발소리가 잠잠하다. 어느이는 서당벽과 창문을 헤아린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번 두 번 세 번을 헤아려도 그 문은 변함이 없이 4개이고 칼을 분별하는 기둥은 7개다. 저것들은 왜 새도 그대로일까? 어느이는 중얼거렸다. 잘못 헤아려도 그대로이고 잘 헤아려도 그대로이다. 잘못 쓰는 것은 나이지 그것이 아니다. 잘 쓰는 것은 나이지 그것이 아니다. 그것은 잘 쓰든 못 쓰든 그대로이다. 그러나 사람이 합당한 마음을 먹으면 상급을 받고 사람이 불합당한 마음을 먹으면 형벌을 받는다. 올바로 헤아리면 올바르게 인식되고 그릇 헤아리면 그릇 인식된다.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비시시 웃었다. 어느이는 창문과 문을 반복해서 큰 소리로 헤아려 나갔다. 기둥 하나, 문 하나, 기둥 둘, 문 둘, 기둥 셋, 문 셋. 처음에는 기둥이고 다음에는 벽이고 다음에는 문이고 벽이고 기둥이고 문이고 7개의 기둥 다음에는 나무로 된 문이 있고 문이고 그 열린 나무 문 안에는 가마솥이 있고 그 옆에는 방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다. 어느이는 이것을 세기 위하여 대청마루의 끝에서 저 끝까지 이동하면서 세웠다. 한 자리에서는 다 보이지 않는다. 그는 방향적으로는
동북쪽에서 남서쪽의 대청마루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다. 대청마루에서는 동남서 방향을 다 볼 수 있다. 대청마루에서 북서양의 대문을 바라보려면 대청마루 서쪽 끝 부엌의 경계선까지 이르러야 한다. 그래야 6m의 벽의 기둥에 맞닿은 대문을 볼 수 있다. 대문은 두꺼운 판자로 되어 있었고 그 판자에는 쇠붙이가 군데군데 붙어 있다. 대문은 양문으로 되어 있는데 매우 육중하게 보였고 그 대문은 굳게 닫혀 있다. 대문의 통로의 폭은 5m이고 넓이는 6m. 대문의 하나의 넓이는 육중한 기둥의 넓이를 빼면 2.5m, 양쪽 합하면 5m였다. 넓이 5m, 길이 3m의 대문이 통로 우편 끝쯤에 문이 있다. 그 첫째 방문이 예사롭지 않게 보이는 것은 오빠가 그 문을 드나들기 때문이다. 어린이는 지금 할머니의 등에서 목격한 장면을 상상하고 또 실제로 목격한 것을 복합적으로 하여 실물을 파악해 나갔다. 그리고 넷째 문은 누가 주로 드나들까? 엄마나 아주머니들이 밥상을 들고 드나드는 문이다. 한 끼에 한 번 드나들지 않는다. 손님이 많으므로 항상 여러 번 드나든다. 엄마가 그 문을 들고 나가는 것을 어린이는 상상한다. 엄마는 주로 할아버지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이다. 거의 밥상을 들고 나는 것은 동네 아주머니들이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흰 치마에 흰 저고리를 입고 쟁반을 들고 밥과 국과 반찬을 담아서 드나든다. 다섯 번째 문은 부엌문이다. 대문은 닫혀 있는데 그 문은 열려 있다. 왜 대문은 닫혀 있을까? 사람이 찾아오면 누가 상대해 줄까? 찾아온 손님은 누구를 만날까? 어린이는 대문은 닫혀 있고 부엌문은 열려 있는 것이 궁금했다. 궁금증을 품고 있으면 누가 기띔만 해줘도 궁금증이 풀린다는 것을 그는 안다. 어린이가 숫자와 글소리를 듣고 그것을 따라할 수 있는 것은 그것들의 궁금증을 갖기 때문이다. 사람은 스스로 초월적이지 못하지만 궁금증을 유발하면 초월의 경지까지 이룰 수 있다.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는 열릴 것이요 구하면 구할 것이라. 어린이는 재판장의 말씀을 기억한다. 어린이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재판장과 만남이 현실에 적용되니 신기하기만 했다. 재판장과 카운셀러리 어련히 알고 일러주고 질문을 해줬을까 그는 생각했다. 이제 부엌문을 의시해서 우측으로 보면 작은 대문이 있다. 이 대문은 좌측 대문에 비하면 반의 반만 하고 A장문이다. 그 문의 통로는 좌측과 동일하나 폭 2.5m에 길이가 3m다. 계속 우측으로 화장실인데 두 개의 작은 문이 있다. 화장실의 변기가 두 개인 것을 겉으로 보아 알 수 있다. 그 절반이 칸이 막힌 것을 보아 밖에서도 동일한 두 개의 문과 두 개의 변기가 있다. 그 문에는 산의 남자가 쓰여 있는 것으로 봐서 남자 전용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예안간이 두 개가 있고 각각 어미소가 있다. 그 다음에 화장실이 남자용과 모양은 동일하게 있다. 다만 다른 것은 계집여자가 쓰여 있다. 그리고 이어 방이 두 칸이 있고 문이 있다. 그리고 부엌이 있고 그 부엌은 널찍하다. 우측으로 계속 우측으로 돌아서 안방이 있고 웃방이 있고 돌아서 대청마루가 있고 건넌방이 두 칸이 있고 두 개의 방문이 있고 부엌문이 있는데 그 안에는 역시 큰 가마솥이 걸려 있고 한쪽으로 역시 뗄나무가 있고 문이 있다. 또 한쪽에 열린 부엌문에 가마솥이 보인다. 가마솥을 보려면 역시 대청마루 서쪽 끝 안채의 부엌 경계벽까지 이르러야 보인다. 부엌은 널찍하다. 그곳엔 뗄나무들이 한쪽으로 가득 쌓여 있다. 그리고 가마솥 옆에 문은 누가 드나들까? 분명 할아버지 전용문일 거다. 다른 사람은 거기로 드나드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문은 대문부터 해서 네 개의 양문으로 널찍하게 있다. 왜 널찍하게 있을까? 그것은 밝은 빛을 받아들이기 위해서일 거다. 그 문은 대청마루에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어린이는 겉을 보고 속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은 할머니의 등에서 혹은 직접 목격한 것이었다. 이는 웬만한 눈썰미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리고 앞마당의 공간은 가로 20m와 세로 20m 121평이다. 어린이는 이제 눈을 돌려 서당의 귀화장을 세기로 한다.
기와장의 가로 세로는 각각 30cm이다. 어린이는 위에서부터 세울까 하다가 그는 밑에서부터 세어 올라갔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세어 내려가면 눈이 아래로 흘러 소홀할 수가 있을 것 같다.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니 차근차근 세기가 좋다는 것을 금시 깨달았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어린이는 큰 소리로 새어나갔다. 어린이의 큰 소리가 크다고 해도 안방의 엄마와 할머니에게 제대로 들릴지는 의문이다. 그것은 물레소리와 밖의 여러 가지 소리, 소음과 일의 집중해서 오는 장애들이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가 세는 것을 아주 잘해요. 2번 밖에 가르쳐주지 않은 것 같은데 엄마가 일하시면서 말했다. 글쎄 말이다. 웬만하면 그냥 흘려 들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솔깃해서 듣고 따라하는 것을 보면 역시 할머니도 일하시면서 말했다. 24개 꼭대기 용말까지 25개다. 이제 옆으로 세볼까나? 어린이는 표정이 진지하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셀까? 그는 눈짐작으로 훑어봤다. 부자연스럽다.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셀까? 자연스러운 느낌이 온다. 그런 순간 판단하고 왼쪽, 그러니까 대문이 있는 쪽에서 오른쪽, 즉 후문이 있는 쪽으로 세어나갔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20개이다. 어린이는 다 세고는 휴 하고 손바닥을 털었다. 어린이가 손바닥을 터는 것을 보니 무엇을 세웠나 봐요. 엄마가 말했다. 글쎄 마지막에 무엇을 세웠을까? 글쎄 마지막에 무엇을 세웠을까? 할머니가 말했다. 어머니 내기해요. 엄마가 말했다. 그래, 어린이가 마지막에 무엇을 세웠다고 생각하니? 할머니가 말했다. 하늘과 해와 산과 큰 나무들과 기둥과 직한을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엄마가 말했다. 나는 그것보다도 오밀조밀한 것을 세웠다고 생각한단다. 할머니가 말했다. 왜요? 어머니? 엄마가 할머니에게 물었다. 먼저도 문 창살을 세면서 손가락을 구부렸다 폈다 하더니만 또 몇 번인가 숫자를 물어보더니만 손을 털었단 말이야. 할머니가 말했다. 그렇겠군요. 창문의 틀이 숫자가 오밀조밀하지요. 엄마가 말했다. 그런데 어머니, 저는 안방과 의방의 문과 기둥을 손가락을 꼽아가며 세더라고요. 그러더니 손바닥을 털던데요. 엄마가 말했다. 그러니까 지붕의 기와를 센 듯하다. 할머니가 말했다. 저는 굵직한 것을 센 것 같아요. 엄마가 말했다. 너는 굵직한 것에 고정해 생각한 것이고 나는 오밀조밀한 것에 고정해 생각한 것이다. 할머니가 말했다. 분명 하늘을 바라보고 해를 바라보고 집의 내부 구조를 살펴보았는데요. 엄마가 말했다. 그러니까 내기가 성립하는 것이지. 하늘을 보고 태양을 보고 지붕을 보고 집의 내부 구조를 본 것은 틀림없지만 무엇인가 긴 숫자를 센 것은 틀림없다.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조금 후 어느이가 들어왔다. 어느야, 마지막에 무엇을 세고 손을 털었어? 엄마가 말했다. 어머니 보셨어요? 어느이가 말했다. 응, 보다 뿐이겠니? 할머니와 내기를 했단다. 엄마, 그럼 저도 내기를 해요. 어느이가 말했다. 무슨 내기를? 엄마가 말했다. 내가 엄마와 할머니가 답한 것을 알아맞히면 제가 원하는 책들을 주세요. 어느이가 말했다. 그러자고 해라. 학교 집안에서 책들을 원하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니? 할머니가 잽싸가 말했다. 어머니, 어린이는 책밖에 몰라요. 백일 때도 돌 때도 오직 책을 잡았잖아요. 엄마가 말했다. 할아버지가 들으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니? 어서 말해보렴. 할머니가 말했다. 엄마는 제가 하늘과 해와 방과 벽과 문과 기둥을 세웠다고 했죠. 그리고 할머니는 기와장을 세웠다고 했을 것이고요. 어린이가 단숨에 말했다. 그래, 그걸 어떻게 알았어? 엄마가 말했다. 제가 엄마한테는 문과 창문과 기둥을 쓸 때 물어봤거든요. 나중에 할머니에겐 100개나 넘는 문살을 네모난 칸을 쓸 때 물어봤고요. 어린이가 말했다. 엄마도 말이 없다. 할머니도 말이 없다. 하호호. 두 분은 웃었다. 어린이도 맞고 어머니도 맞았는데 나만 틀렸네. 엄마가 말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합니다.